신성한 사찰에서 동자승을 위협하던 조폭들 앞에 나타난 의문의 여성 그녀가 사실은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를 지휘하는 최연소 여성 장군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옥빛으로 부서져 내리는 강원도 고성의 한적한 갯바위 절벽 위 천년의 세월을 바람과 함께 견뎌온 작은 암자 청해암이 있었다. 그 이름처럼 푸른 바다를 품에 안은 이곳은 속세의 번뇌를 잊고 싶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안식처이자 늙은 주지 스님 무심과 이제 갓 머리를 깎은 7살 동자승 다미의 세상 전부였다. 늦가을의 햇살이 대웅전의 낡은 단청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던 오후였다. 무심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묵묵히 목탁을 다듬고 있었고 다미는 마당 한가운데서 키 작은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풍경 소리와 파도 소리 그리고 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청해암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은 육중한 디젤 엔진 소리였다. 암자로 향하는 좁은 비포장 산길을 마치 산사태라도 난 듯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대형 승합차 2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고 있었다. 차들은 예의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와 급정거했다. 다미가 애써 모아놓은 낙엽 더미가 차바람에 허망하게 흩어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고 누가 봐도 불량한 기운을 풍기는 산에 대여섯 명이 쏟아져 내렸다. 값비싸 보이지만 품격 없는 명품 옷, 팔뚝과 목덜미를 가득 채운 용과 잉어 문신, 그리고 세상을 전부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눈빛. 이 지역의 해안가 상권을 장악하고 온갖 이권 사업에 개입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신흥조폭, 흑룡파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린 사내는 이 무리의 두목, 황태룡이었다. 그는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근육질 몸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은 청해암의 고즈넉한 풍경을 훑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값을 매기듯 탐욕스럽게 뜯어보고 있었다. 이중 양반, 나와서 손님 맞이해야지. 황태룡의 거친 목소리가 청해암의 고요를 칼날처럼 베어냈다. 놀란 다미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는 무심 스님의 뒤로 달려가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무심 스님은 다듬던 목탁을 조용히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거사님들? 무심 스님의 차분한 음성에도 황태룡은 코웃음을 쳤다. 누추한 줄은 아네. 여기가 아주 명당이야. 바다가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 게 아주 그림이라고. 여기에 우리 형님께서 최고급 풀빌라를 지으실 거다. 그러니 이 낡아빠진 절간은 이제 그만 비워줘야겠어. 그의 말에 조직원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한 놈은 대웅전의 오래된 기둥을 발로 툭 차며 이런 나무떼기, 땔감으로도 못 쓰겠네라며 비아냥거렸다. 무심 스님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도량이며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이 노친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좋게 말로 할 때 꺼지라고. 보상금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안 그러면 이 절간 통째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 저기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황태룡은 무심 스님의 턱 밑까지 다가와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겁에 질린 다미가 울음을 터뜨리자 조직원 중 하나가 어쭈 저 꼬맹이는 왜 울고 지랄이야? 시끄럽게. 라며 험악한 얼굴로 다가섰다. 다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울며 무심 스님의 뒤로 파고들었다. 무심 스님은 다미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황태룡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를 위협하지 마시오. 그리고 저희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가치? 웃기고 있네.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다고. 야, 저 영감탱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몸으로 좀 알려드려라. 황태룡의 지시가 떨어지자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심 스님을 향해 팔을 뻗었다. 청해암은 순식간에 폭력과 공포의 그림자에 잠식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암자 뒤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대숲 오솔길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땀에 젖은 회색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어 올린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존재감은 비범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깊은 눈빛, 그리고 다부지게 벌어진 어깨와 곧게 편 척추는 오랜 시간 극기 훈련으로 다져진 군인 특유의 기품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해솔.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출신 장군이자 해병대 중에 최정예 해병대 수색대를 지휘하는 현역 준장. 적들에게는 자비 없는 응징의 신 야차라는 코드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얻어 해병대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부터 마음의 안식처로 삼았던 이곳 청해암을 홀로 찾은 참이었다. 강해솔은 대숲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마당에 있는 적의 수, 그들의 신체 조건, 무기 소지 여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제압 동선까지 본능적으로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불필요한 개입은 피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원칙이었지만 어린 동자승의 공포에 찬 울음소리와 늙은 스님을 향해 뻗어오는 폭력의 손길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해병의 혼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누가 나에게 이 나라를 지키라 했는가? 그녀의 귓가에 해병대 사관생도 시절 암송했던 구절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소리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그 어떤 전차보다도 단단하고 위압적인 기세로 마당 중앙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장에 조폭들은 잠시 하던 짓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황태룡은 험악한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이 아가씨, 여긴 왜? 길 잃었어? 여긴 아가씨가 놀러올 만한 데가 아니야. 곱게 왔던 길로 돌아가. 안 그러면 오빠들 무서운 모습 보게 될 거야. 황태룡의 말에 조직원들이 저급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강해솔의 몸을 훑으며 희롱하고 있었다. 강해솔은 그들의 경박한 태도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울고 있는 다미와 그런 다미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무심 스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감히 신성한 것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손들 당장 거두시지.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청해암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황태룡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계집애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예쁘장하게 생겨서 봐주려고 했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오빠가 세상 무서운 거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몸으로 말이야. 황태룡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강해솔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강해솔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오직 해병대 수색대 최정의 요원만이 새길 수 있다는 작은 박쥐 문신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강해솔이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피어나는 지옥의 야차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황태룡의 손이 강해솔의 어깨에 닿기 직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한 조롱과 저급한 욕망이 가득했다. 그는 이 가녀려 보이는 여자가 자신의 손길 한 번에 겁을 먹고 주저앉거나 혹은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을 비웃듯 강해솔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다. 그녀는 뒤로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보 앞으로 파고들며 뻗어오는 황태룡의 팔 안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드득. 인체의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어긋나는 섬뜩하고도 명료한 소리가 청해암 마당에 울려 퍼졌다. 크악! 황태룡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닌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지독한 고통이었다.
강해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꺾인 팔을 그대로 잡아당겨 그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비어있는 그의 명치에 체중을 실은 무릎을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태룡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모래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그는 개구리처럼 볼썽사납게 나뒹굴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초. 순간의 정적. 황태룡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눈앞에서 벌레처럼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무심 스님과 담이 역시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미친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두목의 바로 옆에 있던 부두목 격의 사내였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허리춤에서 육중한 접이식 칼을 뽑아들었다. 척 하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칼날이 가을 햇살을 받아번쩍였다. 감히 우리 형님을 내년에 그 예쁜 얼굴에 지도를 그려주마. 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다른 조직원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강해솔에게 달려들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희롱이 아닌 사리가 가득했다. 강해솔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포항의 훈련장에서 수백 번도 더 겪었던 익숙한 상황이라는 듯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뇌리에는 해병대 수색대의 전투교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장 위협적인 적부터 가장 신속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녀의 시선은 칼을 든 부두목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다미의 작은 빗자루를 발끝으로 툭 쳐서 공중으로 띄운 뒤 왼손으로 가볍게 낚아챘다. 부두목은 여자가 고작 빗자루를 들자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칼을 아래에서 위로 찔러 올렸다. 강해솔은 빗자루의 단단한 나무 자루 부분으로 그의 손목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깡! 하는 쇳소리와 함께 부두목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튕겨나갔다. 그가 고통과 놀라움에 손목을 부여잡는 찰나의 순간 강해솔은 빗자루를 역수로 고쳐잡고 빗자루 솔 부분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푸악! 거친 빗자루 솔이 그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자 수십 개의 따가운 상처가 생기며 피가 터져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2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덮쳐왔다. 강해솔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대웅전의 굵은 기둥을 한 발로 밟고 그 반동을 이용해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양발이 양쪽에서 달려들던 2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퍽. 2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양쪽으로 쓰러졌다. 해병대 특유의 격투술, 무적도의 변형 기술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1명. 그는 동료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싸우는 대신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울고 있는 다미를 향해 달려가 아이를 인질로 잡으려 한 것이다. 오지 마. 오지 않으면 이 꼬맹이라도. 그의 손이 다미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강해솔의 눈에서 야차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의 몸이 지면을 박차고 날아갔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흑표범과도 같았다. 그녀는 남자의 등 뒤로 접근해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그대로 뒤로 넘겨버렸다. 남자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충격으로 잠시 숨을 잃었다. 강해솔은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놀란 다미에게 다가가 아이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려주었다. 괜찮아, 아가. 이제 다 끝났어. 무서운 거 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지옥의 야차처럼 싸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당에는 신음하는 조폭들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황태룡, 그리고 먼지 쌓인 바닥만이 남아있었다. 강해솔은 다미를 무심 스님에게 데려다주고는 다시 싸늘한 표정으로 쓰러진 황태룡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꺾인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내 놈들이 말하는 힘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위협하고 신성한 곳을 더럽히는 것이 내 놈들의 힘이냐고 물었다. 황태룡은 공포와 고통에 질려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강해솔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 오늘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놈의 뼛속 깊이 새겨주마. 그녀는 황태룡을 대웅전 앞마당에 오래된 향나무에 거칠게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황태룡은 나무에 부딪힌 뒤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이제 짐승 같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청해암의 평화를 깨뜨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야차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해암 마당은 처참한 전투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먼지 속에서 신음하는 조폭들, 그리고 그 중심의 산처럼 우뚝 선 강해솔. 그녀의 존재감은 5명의 건장한 사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무심 스님은 다미를 품에 꼭 안은 채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불법을 수행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지만 저렇게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강해솔은 쓰러진 황태룡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강제로 잠금을 해제했다. 그녀는 그의 통화 목록에서 112를 찾아 신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고성 청해암입니다. 강도. 아니, 특수 주거침입 및 폭행 사건 현행범들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듯 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황태룡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경찰이 올 때까지 누구 하나라도 여기서 도망칠 생각 마라. 그녀의 나지막한 경고에 어떻게든 몸을 추슬러 달아나려던 조직원 하나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낡은 순찰차 한 대가 헐레벌떡 암자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나이가 지긋하고 배가 나온 이 지역 파출소의 오병진 경사였다. 그는 마당의 처참한 광경과 한가운데 서 있는 강해솔, 그리고 그 앞에 쓰러져 있는 흑룡파 일당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오 경사는 흑룡파가 어떤 놈들인지 잘 알고 있었다. 지역 경찰들도 웬만하면 엮이기를 꺼리는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황태룡이 앓는 소리를 내며 오 경사에게 기어가기 시작했다. 오 경사님, 나요, 황태룡이요. 저 미친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묻지마 폭행이라고요. 당장 전현을 체포해 주시오. 황태룡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오 경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한쪽은 악명 높은 조폭, 다른 한쪽은 처음 보는 젊은 여성. 상황 판단이 쉽지 않았다. 선생님, 이 상황에 대해 설명 좀. 오 경사가 강해솔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순간 무심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오 경사님, 저들이 먼저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암자를 빼앗겠다며 저희를 위협하고 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손을 대려 했습니다. 저 보살님께서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황태룡이 발악했다. 거짓말. 저 중놈이랑 저 계집애랑 한패요. 증거 있어, 증거. 증거라. 강해솔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녀는 마당 한쪽 구석 대웅전 처마 밑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크기의 검은색 도명 물체가 달려 있었다. 최신형 무선 보안 카메라였다. 저기 청해암의 눈이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얼마 전 강해솔이 사비로 설치해 준 것이었다. 홀로 계신 노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걱정되어 자신의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화질 보안 시스템을 선물했던 것이다. 황태룡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미처 그곳에 카메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경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무전기를 꺼내 지원을 요청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흑룡파 일당은 줄줄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황태룡은 끌려가면서도 강해소를 향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둬. 라며 악을 썼지만 그의 공허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란이 모두 끝나고 청해암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오경사는 강해솔에게 다가와 정식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신분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시지만 절차상. 강해솔은 잠시 망설였다. 군인의 신분, 특히 장군이라는 직위가 알려지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는 척하며 무심 스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린 무심 스님이 오경사에게 다가갔다. 경사님, 이 보살님은 제 먼 친척입니다. 오늘 저를 뵈러 잠시 들렀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니 너무 번거롭게는 말아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무심 스님의 간곡한 부탁에 그리고 이미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오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해솔에게 간단한 인적사항만 물은 뒤 내일 파출소에 잠시 들러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강해솔은 바닥에 흩어진 낙엽들을 다시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운동복 상의 안쪽에 입고 있던 군용 티셔츠의 한 부분이 살짝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이자 상징인 피처럼 붉은색 바탕에 노란색 실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명찰이었다. 무심 스님의 눈이 그 붉은 명찰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 수십 년 전 험준한 산악훈련 중에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을 구해줬던 앳된 얼굴의 젊은 해병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해병 역시 저렇게 강인하고 붉은 명찰을 달고 있었다. 보살님은 무심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바다의 사나이들을 아십니까? 강해솔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내 구호를 나지막이 의졸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붉은 명찰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무심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의 존재를 그는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붉은 명찰의 무게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무겁고도 신성한 약속의 무게였다. 조폭들이 맹수처럼 핥히고 간 청해암에는 어색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강해솔은 부서진 기물들을 조용히 정리했고 무심 스님은 그런 그녀를 위해 따뜻한 쑥차를 내왔다. 겁에 질렸던 다미는 어느새 강해솔의 곁에 꼭 붙어 앉아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제복을 입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영토가 아닌 바로 저 아이의 평화로운 오후와 늙은 스님의 고요한 찻잔이었다. 괜찮으십니까, 보살님? 무심 스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감사가 함께 묻어났다. 강해솔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웃었다. 제가 괜찮은 것이 무얼 그리 대수겠습니까? 스님과 다미가 무사하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자신의 안위는 늘 국가와 국민 다음 순이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남은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다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해솔은 약속대로 고성의 작은 파출소를 찾았다. 어젯밤의 소란이 무색하게 파출소는 한적했다. 오병진 경사는 밤새 CCTV 영상을 확인했는지 그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한 정당방위이자 오히려 위험을 막은 용감한 시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해솔은 담담하게 조서를 꾸몄다. 직업은 프리랜서 경호원이라는 가상의 신분으로 둘러댔다.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조서 작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파출소 안에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파출소장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고 그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네, 의원님. 아닙니다, 의원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네. 전화를 끊은 파출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경사를 불렀다. 강혜살은 자리를 뜨는 척하며 본능적으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오경사, 큰일 났어. 방금 전화 최규식 도의원이야. 최규식 의원님 말입니까? 오경사의 얼굴도 굳어졌다. 최규식은 이 지역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어젯밤에 잡은 황태룡이 그 양반 먼 친척벌이라는군. 자기 사람인데 단순한 시비 가지고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고 압박이 들어와. 일단 상부 보고 없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진행하라고 하시네. 서장님, CCTV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건 단순 시비가 아니라 특수 협박입니다. 오경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나라고 모르나. 하지만 어쩌겠어, 위에서 누르는데. 일단 황태룡 패거리 오늘 중으로 석방시켜. 조사는 차차 하자고. 강혜솔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를 수없이 봐왔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이 썩은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언제 봐도 역겨웠다. 이것은 길거리 조폭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완장을 찬 채 국민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와의 전쟁이었다. 오병진 경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강혜솔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다. 강혜솔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파출소를 떠나기 전 오경사의 책상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정의를 믿고 돌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협박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오경사의 심장을 짓눌렀다. 경사님께서 입고 계신 그 제복의 무게를, 그리고 그 제복에 담긴 국민의 기대를 저는 믿습니다. 강혜솔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오병진 경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파출소를 나선 강혜솔은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군용 암호화 위성 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군인다운 절도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통신보안. 윤기범 소령입니다. 사령관님.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 위치한 그녀의 직속 부관이자 해병대 수색대대 최고의 정보 분석가인 윤기범 소령이었다. 강혜솔의 목소리는 동해의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윤소령.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지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정보팀 전원 비상 소집. 타겟은 강원도 도의원 최규식. 그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긁어모아. 출생부터 지금까지 계좌, 통화 내역, 여자 문제, 땅 투기.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48시간 준다. 작전 개시. 악. 윤소령의 짧고 강렬한 대답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강혜솔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성난 파도가 부서지는 갯바위를 바라보았다. 폭풍의 눈은 고요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제 그녀가 직접 폭풍이 될 시간이었다. 경북 포항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인 제1사단 기지 내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수색대대 정보분석실. 야차의 명령이 하달되자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 최정예 정보 요원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의 사령관에 대한 충성심은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고 그녀의 개인적인 지시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우선 작전과 동일한 무게를 지녔다. 윤기범 소령의 지휘 아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정보 수집 방식은 국정원의 방식과는 달랐다. 세련된 해킹이나 공작보다는 해병대 특유의 집요함과 근성으로 목표를 물어뜯는 방식이었다.
한 팀은 최규식의 모든 공개된 재산 기록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분석하며 자금의 흐름을 쫓았고, 다른 팀은 그의 고향과 지역구로 직접 잠입하여 그에 대한 평판과 소문을 수집했다. 전역한 해병대 선후배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정보망이 가동되었고, 최규식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파도를 일으키는 동안 강원도 고성의 청해암에는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예상대로 황태룡과 흑룡파 일당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최규식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인한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강해솔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못했다.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청해암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암자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고장난 덤프트럭을 세워두어 신도들과 물자, 수송 차량의 출입을 막았고, 밤마다 조직원들을 보내 암자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오토바이로 소음을 내며 스님과 다미를 괴롭혔다. 심지어 청해암에 쌀과 채소를 대주던 지역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청해암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무심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다미의 손을 잡고 법당에 앉아 묵묵히 목탁을 두드렸다. 다미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지혜의 등불이 켜진다고 하셨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 저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느니라. 그의 조용한 저항은 청해암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강해솔은 인내하지 않았다. 해병의 전투 교리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없었다. 오직 압도적인 공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소령으로부터 황태룡의 비열한 괴롭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그녀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법과 제도가 썩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해병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윤소령, 최규식의 위치는 현재 동해시에 위치한 개인 별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리압박 작전, 파도 소리를 게시한다. 최정예 수색 요원 6명으로 팀을 구성. 야간 IBS 침투. 목표는 적의 심리적 무력화. 불필요한 살상은 금한다. 단 저항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압하도록.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최규식의 호화 별장 앞바다에 검은 파도보다 더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파도를 가르며 접근한 고무보트 IBS에서 전신에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6명의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물귀신처럼 조용히 해안으로 접근하여 최첨단 적외선 감지기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별장의 심장부로 스며들었다. 최규식은 자신의 별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이 이 해안가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벽 3시. 별장의 모든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규식은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창밖의 넓은 잔디밭에서 무언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별장 잔디밭 한가운데에 거칠고 해진 해병대 수자기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깃대를 고정하고 있는 것은 날카롭게 빛나는 대검 KCB였다.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다. 내 놈의 심장까지 우리는 언제든 도달할 수 있다. 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깃발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밤바람에 소리 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최규식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별장은 더 이상 안전한 성체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파도에 둘러싸인 고립된 섬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최규식의 별장 잔디밭에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해병대 깃발과 대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잔디밭 한가운데에 난 작은 구멍만이 지난밤의 일이 악몽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규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리 없이 펄럭이던 붉은 깃발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믿을 수 없었다. 국가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태룡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이 멍청한 새끼야. 당장 청해암에서 손 떼. 트럭이고 뭐고 전부 치우고 다시는 그 절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대체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영문도 모른 채 으름장을 듣게 된 황태룡은 당황했지만 자신에게 절대 권력과도 같았던 최규식의 겁에 질린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최규식이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포항의 정보 분석실에서는 윤기범 소령이 강해솔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최규식의 모든 비리 내역 확보 완료했습니다.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 내역,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 증거, 황태룡을 이용한 토지 강탈 기록까지. 이 파일 하나면 그의 정치 인생은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윤소령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해솔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파일을 묵묵히 넘겨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이 파일을 언론에 터뜨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고 검찰 특수부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병대의 방식을 택했다. 적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되 거부할 시에는 흔적도 없이 섬멸해버리는 것. 강해솔은 최규식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청해암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다음 날 강릉시청의 한적한 회의실에서 만날 것을 통보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최규식의 얼굴은 수척했다. 그는 자신을 부른 사람이 지난밤의 그림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젊고 아름다운 그러나 얼음장 같은 눈빛을 한 여성 군인이 흠잡을 데 없는 해병대 준장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규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무술고수가 아니었다. 국가 그 자체의 폭력이었다. 강해솔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최규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 안에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탐욕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그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강해솔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듯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창가에 서서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처럼 말했다. 선택은 두 가지다. 첫째,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언론과 검찰 앞에서 스스로 자백하라. 당신이 강탈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라.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해병의 자비다. 최규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른 선택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둘째,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 파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편집국장의 책상 위로 동시에 전송된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강해솔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코드네임 야차의 눈빛이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24시간을 주지. 강해솔은 그 말만 남긴 채 회의실을 나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최규식은 미라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이제 종이 한 묶음의 무게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야차의 낙인은 이미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파멸로 향하는 외길 뿐이었다. 최규식 도의원에게 주어진 24시간은 그가 평생 살아온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시간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의 집무실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 파일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악을 기록한 묘비명이었고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다. 수십 년간 뇌물과 향응으로 관계를 다져온 국회의원, 경찰청장, 검사장에게까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다. 최 의원,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네. 혹은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게. 그의 이름은 이미 역병처럼 번져 모두가 피해야 할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그의 권력이란 더 큰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허상에 불과했음을 그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성이 사실은 거미줄보다도 허약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혼자였다. 강해솔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해안의 한 군사시설에 마련된 임시지휘소, 그녀의 명령에 따라 윤기범 소령과 정보팀은 두 개의 각기 다른 디지털 폭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알파 패키지. 최규식의 모든 비리 증거를 담은 원본 파일로 암호화된 직통 회선을 통해 대한민국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장의 개인 단말기로 즉시 전송될 준비를 마쳤다.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기 위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었다. 두 번째는 브라보 패키지. 같은 파일을 수백 개로 복제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탐사보도 전문 기자, 그리고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사회고발 유튜버들의 이메일과 클라우드로 동시에 살포하도록 설정된 것이었다.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도록 여론의 불길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강해살은 그저 최규식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다. 항복이냐 자폭이냐. 한편 최규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황태룡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그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만약 그 여자를 인질로 잡을 수만 있다면 최규식을 협박해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졌다. 그는 남은 조직원들을 긁어모아 그녀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는 청해암으로 향했다. 그곳에 지옥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해질녘 황태룡과 그의 패거리 대여섯 명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청해암으로 향하는 산길에 매복했다. 그들의 눈에는 도끼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강해솔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어둠이 내린 산길을 따라 정적을 깨고 나타난 것은 등산객도 경찰도 아니었다. 말쑥한 검은 정장 차림에 귀에는 무전기를 꽂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5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위압적인 기세로 조폭들의 포위망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황태룡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누구냐 너희들은? 검은 정장의 사내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황태룡을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국군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소속이다. 황태룡 씨, 당신들을 군 형법 제5장,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한다.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 내부의 간첩과 반란 세력을 색출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군의 칼날이자 방패. 강해솔의 정보팀이 황태룡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현역 장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조용히 정보를 흘린 것이다. 조폭 따위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 황태룡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너졌다. 그들의 어설픈 저항은 전문가들의 간결하고 효율적인 제압술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비명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단 1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황태룡은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혀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가의 거대한 군대였다는 것을.
같은 시각 강해솔은 지휘소의 모니터를 통해 속보 자막을 보고 있었다. 속보 최규식 강원도 도의원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의원직 사퇴 및 검찰 자진 출두 의사 밝혀. 24시간이 되기 몇 분 전 최규식은 야차의 자비를 택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자신의 모든 비리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공허했다. 한때 지역을 호령하던 권력자는 이제 한 명의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강해살은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에 바다는 말이 없었다. 정의는 구현되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오직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과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적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야차 강해솔의 전쟁 방식이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최규식의 자백은 거대한 댐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의 입에서 시작된 폭로는 강원도 전체의 부패 사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와 유착했던 고위 공무원, 건설업자,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언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부패 스캔들에 떠들썩했고 국민들은 썩은 뿌리가 뽑혀나가는 모습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정화 작업의 시작이 동해의 작은 암자에서 시작된 한 여성 장군의 분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휴가가 끝나기 하루 전 강해솔은 다시 청해암을 찾았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온데간데 없었다. 암자로 향하는 길을 막았던 덤프트럭은 치워졌고 황태룡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장만해 와 스님과 함께 조촐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청해암 마당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와 감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정한 평화가 돌아온 것이다. 강해솔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바위 위에 앉아 있을 때 무심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찻잔을 건넸다.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강해솔은 놀라지 않았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온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께서도 군인이셨지요. 매번 험한 훈련을 마치고 오실 때마다 이곳을 찾아 저 바다를 보며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지켜야 할 것들의 무게 사이에서 번뇌하셨지요. 보살님의 눈에서도 아버님의 고뇌가 보입니다. 강해살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악을 응징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무심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보살님, 부처님의 손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길이요. 다른 하나는 불법을 해치는 마군을 내리치는 진노의 손길입니다. 진정한 자비란 악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보살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스님의 말에 강해살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때 다미가 달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이는 수줍어하면서도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누님, 저도 누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해살은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군의 위엄 대신 친누나 같은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보여주는 대신 다미의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다미야, 진짜 강한 힘은 팔이나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 무섭고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용기. 그 마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야. 너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다미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강해솔이 암자를 떠나려 할 때 오병진 경사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시골 경찰이 아니었다. 강해솔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최규식 사건의 후속 수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진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그는 정복을 입은 채 강해솔에게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선생님, 아니 시민분께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경찰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강해솔은 그의 경례를 조용히 받았다. 그녀의 작은 파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지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무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떠나는 그녀의 손에 다미가 서툰 솜씨로 조각한 작은 나무 물고기 목걸이를 쥐어주었다. 에게 누님을 지켜줄 거예요. 나쁜 사람들 다 물리쳐줄 거예요. 강해살은 웃으며 그 목걸이를 받아 자신의 군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다. 지옥의 야차라 불리는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 이제 동해의 작은 암자에서 온 평화와 순수함의 상징이 함께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곳을 지키러 왔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포항의 해병대 사령부. 강해솔은 다시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강철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휴가 기간 동안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작전 지도와 보고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국가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윤기범 소령이 최종 보고를 위해 집무실로 들어섰다. 사령관님 보고드립니다. 최규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관련된 모든 부패 사슬이 검찰 수사로 와해되었습니다. 또한 청해암을 포함한 인근 해안 지역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강해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승리는 당연한 결과일 뿐 축배를 들 대상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4개의 별이 빛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그는 의전 절차도 생략한 채 조용히 그녀의 집무실로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사령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준장. 예, 사령관님. 이번 휴가 아주 유익했던 모양이야. 자네가 잠시 머물다 간 강원도 지역이 아주 그냥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것처럼 깨끗해졌더군. 썩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번 일의 전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해병은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는 존재다. 자네는 그 정신을 몸소 증명했어. 자랑스럽다. 다만 사령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과 우려가 공존했다. 스스로를 너무 위험에 노출시키지는 말게. 자네는 이 나라와 해병대가 아껴야 할 검이니까. 그것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자 최고 지휘관이 보내는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강해솔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의 비상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나왔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동해 울릉도 인근 해역 미상 잠수정 출현. 전 부대 즉각 전투태세 돌입. 집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령관과 강해살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다. 휴가와 비공식 작전의 시간은 끝났다. 실제 상황이었다. 지휘 통제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떠올랐고 작전 장교들의 고함 소리가 오갔다. 모든 시선은 작전 테이블 중앙에 선 강해솔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고뇌가 사라졌다. 오직 적을 섬멸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 컴퓨터 야차만이 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통제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팀 적 잠수정의 예상 침투 경로를 4만까지 보고하라. 작전팀 1개 수색대대 병력을 즉시 CH-53 헬기에 탑승시켜 울릉도로 전개. 저격팀과 폭파팀은 별도 고속정에 편승하여 해안선 봉쇄 작전에 돌입한다. 그녀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대는 거대한 한 마리의 맹수처럼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해솔은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던 것을 멈추고 자신의 전투 헬멧과 방탄조끼를 집어들었다. 윤소령이 놀라 물었다. 사령관님, 직접 현장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강해솔은 헬멧을 쓰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동해의 검은 파도를 향해 있었다. 내 새끼들이 사지로 들어가는데 지휘관이 가장 안전한 곳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선두팀과 함께 간다. 그날 밤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는 해병대 고속단정 RIB 선두에 강해살은 굳건히 서 있었다. 차가운 비와 파도가 쉴 새 없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어두운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군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다미가 선물한 작고 투박한 나무 물고기 목걸이가 만져졌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모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옥의 야차였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부패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녀의 심장이 그 불멸의 구호와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쳤다. 밤의 동해는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고속단정 RIB의 선체를 때렸고 칼날 같은 비바람은 병사들의 전투복을 파고들었다. 희미한 붉은색 조명 아래 강해솔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 수색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이곳은 훈련장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조국의 영예를 침범한 적들을 눈앞에 둔 해병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전쟁터였다. 강해솔은 보트 가장 선두에서 흔들리는 갑판 위에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얼굴을 때리는 짠 바닷물과 빗줄기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만들었다.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이 두뇌와 심리를 겨루는 체스였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걸고 맞부딪히는 육박전이었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과 세포가 야수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미가 선물한 작은 나무 물고기의 감촉을 느꼈다. 이 차갑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들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몇 시간에 걸친 거친 항해 끝에 마침내 울릉도의 검은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원시림처럼 우거진 숲. 이곳은 침투한 적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그들을 사냥해야 하는 아군에게는 최악의 작전 환경이었다. 전 대원 작전 개시 지점 도착. 지금부터 모든 통신은 수신호로 전환한다. 강해솔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무모하게 병력을 상륙시키지 않았다. 울릉도 상공에 은밀히 띄운 무인 정찰 드론과 해안 감시 레이더가 보내오는 정보를 종합하여 섬 전체를 거대한 바둑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령관님, 비읍7 구역 도동항 인근 해안 동굴에서 미세한 열원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물체의 형상은 소형 잠수정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정찰조의 보고입니다. 동굴로부터 내륙으로 500m 지점 숲속에서 방금 꺾인 나뭇가지와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적은 이미 상륙을 마치고 내륙으로 이동 중이었다. 목표는 섬의 주요 통신 및 군사시설을 타격하거나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일 터였다. 작전 계획 철벽을 발령한다. 강해솔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알파팀은 해안선을 따라 퇴로를 차단하는 모루 역할을 수행한다. 내가 직접 이끌 브라보팀은 망치가 되어 예상 이동 경로의 정면에서부터 적을 타격하며 압박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바다로 돌아갈 생각은 못하게 만들어라. 어둠 속에서 해병들은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움직였다. 강해솔이 이끄는 브라보팀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적의 예상 경로 전방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소리 없이 강하했다. 발소리 하나, 나뭇가지 하나 스치는 소리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두에 선 강해솔이 손짓으로 전 대원을 정지시켰다.
그녀의 야생동물 같은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 화약 냄새 대신 낯선 짐승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함정이었다. 전방 10m 부비 트랩. 그녀의 경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대원의 발밑에서 팅하는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압력식 인계철선이었다. 하지만 해병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수천 번의 훈련이 몸에 새긴 본능으로 즉시 전원 바닥에 엎드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들이 있던 자리 주변으로 날카로운 쇠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적의 기습이다. 전원 대응 사격. 어둠 속에서 양쪽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들이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했다. 그들 역시 북에서 최정예로 꼽히는 자들이었다. 강해솔은 엎드린 자세에서 K2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하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적의 총구 화염을 향해 정확하게 3발의 점사를 날렸다. 비명과 함께 적 하나가 쓰러졌다. 좌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친다. 이조는 엄호하라.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전투의 흐름을 읽고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전사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해병들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치열한 교전 끝에 적들은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자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흩어지며 강해솔이 예측했던 모루, 즉 알파팀이 대기하고 있는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했다. 강해솔은 적 지휘관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부대원들을 미끼로 던져 시간을 버는 동안 자신은 다른 경로로 탈출하려는 것이었다. 전원, 퇴로를 차단한 알파팀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그녀는 소수의 최정예 대원만을 이끌고 전장을 이탈해 깎아지를 듯한 절벽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인간이 도저히 이동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특수부대원에게 길이 없는 곳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길과 동의어라는 것을. 밧줄 하나에 의지해 절벽을 타고 내려간 그녀의 눈앞에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은폐된 반잠수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탈출을 준비하던 강인한 인상의 북한군 장교와 마주쳤다. 적 지휘관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두 야수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동시에 몸을 날렸다. 총을 쏠 수 없는 좁은 공간, 이것은 오직 맨몸과 대검만이 허락된 원초적인 싸움이었다. 적장의 공격은 뱀처럼 교활하고 맹렬했다. 하지만 강해솔의 움직임은 파도와도 같았다. 그의 공격을 받아 흘리고 더 큰 힘으로 되받아쳤다. 대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바다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수십 합의 공격이 오간 끝에 마침내 강해솔의 대검이 적장의 어깨를 꿰뚫었다. 적장은 무릎을 꿇으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년은 대체 정체가 뭐냐? 강해솔은 피가 묻은 대검을 뽑아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울릉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적들은 소탕되었고 대한민국 영해의 평온은 지켜졌다. 강해솔은 피와 땀,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절벽 위에 섰다. 그녀의 부대원들 중 몇몇은 부상을 입었지만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미가 준 나무 물고기를 꺼내보았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그것은 상처 하나 없이 온전했다. 그녀는 이 작고 연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야차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때 그녀를 태우러 온 구조 헬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윤기범 소령이 헬기에서 내리며 보고했다. 사령관님, 임무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복귀하시죠. 강해솔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이 작전의 끝이 아닌 그녀의 영원한 임무에 대한 다짐이었다. 피해 상황 최종 보고하고 다음 임무 준비시켜.
헬기는 동해의 붉은 태양을 등지고 본토를 향해 날아올랐다. 그 안에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이름 없는 수호자가 타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국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한,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뛰는 한, 그녀는 영원한 해병으로 이 바다를 지킬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